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야기, 스웨덴 장편 소설 작가 요나선 작품입니다. 오늘은 7번째 녹음입니다. 17장 2005년 5월 10일 화요일. 아직도 오전에는 약간 쌀쌀했지만 벌써 9일째 훈훈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보세는 베란다에 점심상을 차렸다. 베니와 예쁜 언니는 소냐를 버스에서 내리게 하여 집 뒤편의 잔디밭으로 데려갔다. 알란과 고들매기 예르디는 그네 의자에 나란히 앉아 평화롭게 잡담을 나누었다. 한 사람은 100살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100살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 늙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오른쪽 허벅지의 상처는 끔찍이도 쓰라리니 말이다. 베니가 한번 와서 들여다보고는 조금 있다 붕대를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낮 동안엔 진통제로 견뎌야 하며 모르핀은 밤중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니는 알란과 고들매기만 남겨놓고 예쁜 언니와 소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알란은 이제 남자 대 남자의 대화를 나눌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먼저 쉐드르 만란드의 숲에서 얼어 죽은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 볼트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소냐의 궁둥이에 깔려 죽은 그게 양동이의 일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볼트 씨와 양동이 씨가 극도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지 않겠소? 예르디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오? 예르디는 대답했다. 물론 자신은 두 젊은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몹시 슬픈 게 사실이다. 하지만 100살이나 된 영감님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조금도 놀랍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 둘은 멍청하기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멍청한 면에서 그들과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클럽의 4번째 멤버인 카라카스란 놈인데 이놈도 얼마 전에 이 나라를 떠서 지금쯤 중남미 어딘가에 있는 자기 나라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 카라카스란 놈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잘 모르지만. 고들매기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갑자기 자기 신세가 불쌍하게 느껴진 것이다. 그는 카라카스가 콜롬비아의 코카인 밀매업자들과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이제 그에겐 통역도 자신의 잡무를 처리해줄 신복도 없었다.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몸뚱이로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 앞으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단다. 알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위로해 주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팔 것을 찾아보면 어떻겠소? 내가 마약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지만 예르딘 씨와 보세 씨가 이 근처에 재배해 볼 만한 뭔가가 있지 않겠소? 고들매기는 대답하기를 나쁜 놈 보세는 가장 친한 친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절망적일 정도로 윤리적이라는 거였다. 그놈의 빌어먹을 윤리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기와 보세는 유럽에서 미트볼의 황제가 되어 있을 거란다. 바로 이때 보세가 다가와 그네 의자의 침울한 분위기를 깨면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드디어 고들매기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닭고기와 하늘나라에서 직수입해온 듯한 수박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사가 끝난 뒤 베니는 예르딘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 주었다. 그러고 나서 종직인의 농가의 오후 시간은 대략 다음과 같이 흘러갔다. 베니와 예쁜 언니는 헛간을 정리해 소냐에게 보다 안락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율리우스와 보세는 장을 보러 팔셰핑에 나갔고 거기서 어느 미추광이 살인마 백세 노인과 그의 패거리가
온 나라를 돌아다닌다는 소식이 신문마다 머릿기사로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알라는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는 다시 그네 의자에 앉았다. 부스터는 그의 발밑에서 잠들었다. 고들매기도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뒤 집에 돌아온 율리우스와 보세는 곧바로 모든 사람을 주방에 소집했다. 자고 있던 예르딘까지 침대에서 끌어내어 회의자리에 데려왔다. 율리우스는 먼저 시내에서 읽은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신문은 여기 가져왔으니 원하는 사람은 이 회의가 끝난 뒤 천천히 읽으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라.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지명수배되어 있다. 아직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보세와 기사 내용으로 보아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 고들매기를 제외하고는. 그 마지막 내용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 없군. 고들매기 예르딘이 우울하게 논평했다. 율리우스는 나중에 정확한 명칭이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살인 혐의가 씌워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경찰에 전화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밝히고 법에다 모든 것을 맡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때 고들매기가 으르렁대며 경고했다. 만일 누구라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고 싶다면 먼저 반송장이 된 자신의 몸부터 넘어가야 할 거라고. 그 경우 난 다시 권총을 잡겠어. 그런데 내 권총은 어떻게 했지? 알라는 베니가 그의 몸에 주사한 여러 가지 괴상한 물질들을 감안해 자기가 안전한 장소에 치워두었다고 밝혔다. 예르든 씨는 권총이 당분간 거기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오케이. 그렇게 하겠단다. 단 이제부터 피차 쓸데없는 격식은 내려놓는다는 조건으로. 내 이름은 고들매기요. 이제부터 날 고들매기라 부르쇼. 그는 백세 노인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난 알라니스세. 알게 되어 반갑네. 어쨌든 이렇게 고들매기는 무기를 하지만 무기도 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해 아무도 경찰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의 경험상 법이 기대만큼 정의로웠던 적은 거의 없었단다. 사람들은 고들매기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이 만에 하나 정의를 실현하게 되면 큰일이므로. 짧은 토론이 있은 뒤 노란 버스는 아직 가공되지 않는 수박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보세의 대형 창고 중 하나에 감춰두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현재 지명수배 대상자도 아니요 사망 추정자도 아닌 나쁜 놈 보세만 외출하기로 결정했다. 트렁크와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고들매기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서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 지금으로선 그 빌어먹을 5천만 크로나를 진통제 한 알과 바꿔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여기 진통제 2알 있어. 그냥 하는 말인데 이건 공짜야. 베니가 말했다. 아론선 반장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언론이 떠들어준 덕분에 삼중살인범 노인과 그의 일당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한 제보가 폭주한 것이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는 단 하나로 옌셰핑 경찰서장 군나르 레벤린드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로슬레트 마을 근처를 지나는 E4 고속도로에서 노란색 스카니아 버스와 마주쳤다는 거였다. 버스는 앞면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한쪽 전조등만 불이 들어오는 상태였단다. 그때 만일 아기 의자에 앉혀놓은 손자 녀석이 갑자기 토악질을 시작하지만 않았어도 교통경찰에 연락해 즉시 출동하게 했을 거란다. 그때 상황이 어땠을지는 반장님도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안 그래요? 아론선 반장은 이틀 저녁 연속으로 백시에의 로열 코너 호텔 피아노바에 내려왔고 또다시 술을 퍼마시고 상황을 분석하는 실수를 범했다. E4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다고? 다시 쉐데르만란드 쪽으로 올라가겠다는 건가?
어쩌면 스톡홀름에 가서 몸을 숨기려는 건지도 모르지. 그는 다음 날 호텔을 나와 일단 에스킬스투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우울하게 짝이 없는 3칸짜리 아파트였다. 말름 쇼핑의 매표소 직원 로니 홀트에겐 적어도 부둥켜 안고 잘 고양이라도 있지만 이 예란 아론손에겐 아무것도 없군. 이렇게 한탄하며 아론손 반장은 다시 위스키를 들이켰다. 18장 1953년 5년 3주일 만에 알라는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잊고 있었던 중국어도 되살려 사용했다. 항구는 몹시 북적거리는 장소였고 거기서 알게 된 선원들 덕분에 알라는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스탈린과 베리아 그리고 착한 친구 유리 보리소비치와 헤어진 지 1년 반 만에 소련이 자체 개발한 원자폭탄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폭탄은 로스 엘러모스의 그것과 똑같은 원리에 입각해 설계되었다고 하며 이 때문에 서구에서는 소련이 스파이를 통해 미국 기술을 빼냈다고 의심하고 있단다. 알라는 자신과 유리 보리소비치가 잠수함에서 보드카로 벽나발을 불었던 그날 자기가 그에게 얼마나 말해주었나 생각해 보았다. 유리 친구 이제 보니 술 마시면서 남의 얘기 듣는 기술이 만만치 않구만. 또 알라는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각자의 점령 지역을 합쳐서 독일 연방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가 치민 스탈린은 즉시 자신의 독일을 만들어 응수했고 이렇게 하여 동과 서는 독일을 하나씩 갖게 되었다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군. 스웨덴 국왕께서는 승하하셨단다. 알라는 이 소식을 한 영국 일간지에서 읽었다. 우연한 경로로 이 신문을 얻은 어느 중국 선원은 자기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들를 때마다 잡담을 나누곤 하는 스웨덴 제수가 흥미를 느끼겠다고 생각해 알란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알란은 스웨덴 국왕이 죽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이 소식을 접했지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 곧바로 왕권을 물려받아 뒤집어 썼으니까. 항구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주요 화제는 한국 전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거기서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나라였던 것이다. 알란이 이해한 바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한반도는 일종의 공백 상태에 있었다. 스탈린과 트루먼은 나라를 사이좋게 나누어 점령했고 임의로 38선을 그어 남과 북으로 양분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나라를 어떤 형태로 독립시킬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협상이 이어졌다. 트루먼과 스탈린은 정치적 견해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역사는 독일의 전철을 밟게 되었다. 즉 미국이 남한을 세우자 소련은 북한을 만들어 응수했다. 그러고 나서 미국과 소련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도록 놔두었다. 한데 일이 삐딱하게 흘러갔다. 북쪽의 김일성과 남쪽의 이승만은 서로 자신이 한반도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시작했다. 3년 후 거의 4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상황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었다. 38선은 여전히 반도를 가르고 있었다. 술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의 굴라그에서 탈출하기로 마음먹은 알란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하역을 위해 입항하는 배들 중 하나에 오르는 것일 터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알란의 수용소 동료 중 적어도 7명이 이 해결책을 노렸으나 모두 붙잡혀 총살당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막사의 수인들은 슬픔에 잠겼다. 특히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사실 헤르베르트가 슬픈 이유는 그들처럼 총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란뿐이었다. 흑백의 줄무늬가 그어진 죄수복 때문에 배에 슬그머니 탑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좁다란 탑승교는 철저히 감시되고 잘 훈련된 군견들이 크레인으로 배에 싣는 컨테이너들을 빠짐없이 검사했다.
또 간신히 배에 오르는데 성공한다 해도 이 일이 다 끝나는 건 아니었다. 배들 가운데는 중국 대륙이나 북한의 원산으로 떠나는 수송선이 많았다. 만일 중국 배나 북한 배의 선창에 죄수 하나가 숨어 있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10중 8구 블라디보스토크의 굴락으로 다시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그냥 바닷물에 던져 버리지 않겠는가? 어느 경우든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두 번째 옵션이 서류상으로는 훨씬 간단할 터였다. 아니었다. 탈출에 살아남는 게 목적이라면 헤르베르트 같은 이에겐 목적이 다르겠지만 바닷길은 너무 위험했다. 육로를 통한 탈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시베리아 북부 쪽으로 떠난다? 도중에 얼어 죽기 십상이었다. 서쪽의 중국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다. 하면 남쪽으로 가면 어떨까? 남한으로 가면 어떨까? 그곳 사람들은 공산주의 체제가 싫어 목숨을 걸고 굴라그를 탈출한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너무 유감스럽게도 그 중간에 북한이 가로놓여 있었다. 알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기도 전에 남한을 향한 길에는 숱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포기한다면 따끈한 술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 터였다. 혼자 떠날까? 아니면 누가 함께 갈까? 누군가를 데려가야 한다면 좀 모자라긴 해도 헤르베르트가 괜찮을 듯했다. 무엇보다 탈출 준비를 하는데 쓸모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 있을 때 도망길이 훨씬 재미있지 않겠는가? 탈출한다고?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육로로? 남한까지? 북한을 통과해서? 대략 그래. 적어도 계획상으로는. 알란이 대답했다. 우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 맞아. 좋아. 난 찬성이야. 그들이 굴라그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수임번호 133은 두개골 안에 제대로 작동하는 뉴런이 몇 가닥 안 되며 그나마 작동하는 것들이 걸핏하면 뒤엉킨다는 사실을 만인이 아는 바가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경비병들은 헤르베르트를 다른 죄수들에 비해 훨씬 관대하게 다뤘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수인이 식사 시간에 똑바로 줄을 서지 않고 헤매고 있으면 최이상의 경우에는 불호령을 당하거나 개머리판으로 명치를 한 방 얻어맞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고해야 했다. 헤르베르트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막사를 혼동했다. 막사들은 크기나 색깔이 모두 국가빵이어서 보고 또 봐도 헷갈릴 뿐이었다. 급식은 언제나 13동과 14동 막사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 제133번 수위는 엉뚱한 7동 막사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19동이나 25동 막사인 경우도 있었다. 참 이것 봐. 이것 보라고 아인슈타인. 경비병들은 소리치곤 했다. 급식 줄은 이쪽이야. 이쪽. 그쪽이 아니란 말이야. 이쪽이라고. 언제나 여기였단 말이야. 이 빌어먹을. 이제 엄청난 멍청이로서의 그의 명성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되었다. 그들은 물론 죄수복 차림으로도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몇 분이나 더 살아있을 수 있는가였다. 알란과 헤르베르트에게는 군복 2벌이 필요했다. 그리고 군복이 쌓여있는 창고에 접근하고도 즉시 사살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죄수는 수인번호 133,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다. 알란은 자기가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자네는 점심시간에 길을 혼돈한 척해야 돼.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군복 창고 경비병들도 잠시 일을 쉬니까. 그 30분 동안 창고를 지키는 사람은 제4 감시탑 위의 기관총 사수뿐이야. 그 사람 역시 133번 죄수, 즉 자네의 약간 특이한 행동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네를 발견한다 해도 총알을 쏟아붓기 전에 친절하게 경고부터 할 거야. 만일 알란이 이 점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었다. 어차피 헤르베르트는 언제나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었으므로. 헤르베르트는 알란의 생각이 기막히다고 외쳤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일이 뭐랬지? 물론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헤르베르트는 정말로 길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해 실로 오랜만에 처음으로 급식소 앞의 줄 안에 기어들어온 것이다. 벌써 그곳에 서 있는 알라는 한숨을 푹 쉬며 헤르베르트를 살며시 창고 쪽으로 밀었다. 이 또한 쓸모없는 짓이었으니 헤르베르트는 이번에도 길을 잃어 세탁장 앞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그런데 거기서 무얼 발견했는지 아는가? 놀라지 마시라. 깨끗하게 세탁되고 다름질한 군복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아무거나 두 벌 골라 커다란 외투 속에 숨긴 다음 다시 막사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습은 제5 감시탑의 경비병에게 포착되었는데 경비병은 소리를 지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바보가 얌전히 자신의 막사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 별일이네. 병사는 이렇게 웅얼거리며 조금 전에 있던 곳, 즉 몽상의 세계로 다시 빠져들었다. 이렇게 알란과 헤르베르트는 그들을 자랑스러운 붉은 군대의 신병으로 변신시켜줄 군복 두 벌을 갖추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알란은 북한의 원산항으로 떠나는 배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련은 참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지만 몇 주 전부터 산더미 같은 군수 물자들이 열차에 실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는 모두가 똑같은 곳으로 떠나는 배들에 선적되었다. 물론 그 목적지는 어디에도 적어놓지 않았지만 알라는 선원들에게 교묘하게 묻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배에 실리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테면 탱크나 지프차일 때 그랬다. 그 외의 경우에는 평범해 보이는 나무 컨테이너들이 대부분이었다. 알라는 6년 전 테헤란에서 했던 것과 같은 교란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라는 로마 직원에 따라 한바탕 불꽃놀이를 벌리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저 원산행 컨테이너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였다. 모르긴 몰라도 저 가운데는 폭발물이 든 것이 꽤 있을 것이고 만일 그것들 중 하나에 불이 붙어 부두에서 연쇄 폭발이 시작된다면 그 틈을 타서 알란과 헤르베르트는 어느 호젓한 구석에 숨어들어가 군복으로 갈아입으리라. 그런 다음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고 열쇠도 꽂혀 있지만 운전사는 잠시 자리를 비운 차량 한 대를 훔칠 거고 알란과 헤르베르트의 명령 한마디면 경비병들은 수용소 정문을 제거덕 열어주리라. 이렇게 하여 아무도 그들과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따라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할 생각을 안 하는 가운데 그들은 수용소와 항구에서 멀리 도망칠 수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는 북한에 무사히 들어가고 또 북한을 통과해 남한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방법만 고민하면 되리라. 저 말이야, 난 내 머리가 느리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 생각으론 자네 계획이 뭔가 허술한 것처럼 느껴져. 헤르베르트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다. 천만에 자네 느리지 않아. 알란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 어쩌면 조금 느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자네가 한 지적은 100% 옳아. 그래,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사는 그 자체로 놔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놔둬야 하지. 왜냐하면 만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니까 거의 항상 그래. 결국 탈출 계획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단계는 폭발물이 든 컨테이너에 불을 붙이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폭약이 든 컨테이너와 거기에다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했다.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알라는 헤르베르트에게 한 가지 특별 임무를 주었다. 헤르베르트는 이번에는 조명탄 하나를 훔쳐 바지 속에 숨겨오는데 성공했으나 잊지 말아야 할 곳에서 어정되는 그를 한 경비병이 발견하고 말았다. 하지만 경비병을 총을 쏘거나 몸수색을 하는 대신 적어도 5년은 더 있어야 내 몸이 똥오줌 못 가리고 헤매는 꼴을 안 보게 될 거라고 한바탕 욕설을 퍼부었다. 헤르베르트는 미안하다고 대꾸한 뒤 일부러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어기적 걸어갔다. 아인슈타인 내는 막사는 왼쪽이야.
경비병이 등 뒤에서 악을 썼다. 어떻게 인간이 저다지도 멍청할 수가 있지? 알란이 연극을 너무도 잘했다고 칭찬하자 헤르베르트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사래를 쳤다. 진짜 바보가 바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나 알란의 생각은 달랐다. 그가 살아오면서 만난 다른 바보들은 모두가 똑똑한 척 하려고 애쓰지 않았던가. 마침내 적당해 보이는 날이 왔다. 1953년 3월 1일 추운 아침이었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차량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고 긴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했다. 그것은 군용 화물차로 싣고 온 모든 것을 세 척의 북한행 선박에 선적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화물 가운데에는 가려놓았지만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T-34 탱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화물에 든 나무 컨테이너들에는 내용물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컨테이너를 이루는 널판들은 사이가 충분히 벌어져 그 틈으로 조명탄을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아닐 듯 했다. 알란은 한나절을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기회가 나자마자 즉각 행동에 들어갔다. 조명탄은 들어가자마자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으나 다행히 몇 초 후에 터졌기 때문에 차량에서 충분히 떨어진 알란은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영하 15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안의 불길은 급속히 거세졌다. 알란의 예상대로라면 컨테이너는 그 안쪽에 쌓여 있을 수리탄 상자들의 불길이 옮겨붙어 폭발할 것이다. 경비병들이 겁에 질린 닭들처럼 소리를 지르며 우왕장하는 틈을 타서 알란과 헤르베르트는 옷을 갈아입으며 슬그머니 막사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컨테이너는 폭발하지 않았다. 반면 경비병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수인들로 하여금 물을 뿌리게 하는 가운데 시커먼 연기의 기세는 갈수록 거세졌다. 이렇게 연기로 사방이 자욱해진 틈을 타서 도용수 3명이 2m 높이의 철책을 뛰어넘어 탈출을 시도했다. 제2번 감시탑에 배치된 병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연기 속을 달리는 탈주범들을 향해 기관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는 예광탄 덕분에 어렵지 않게 새 탈주범을 명중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이때 죽지 않았다 해도 1초 후 확실히 죽을 운명이었다. 왜냐하면 병사는 이 세 사내뿐 아니라 알란이 불을 놓은 컨테이너의 왼쪽에 있는 컨테이너에도 기관총을 갈겨댔기 때문이다. 알란이 불을 놓은 컨테이너 안에 든 것은 1,500장의 군용 모포였고 그 옆의 컨테이너 안에 든 것은 수류탄 1,500발이었다. 이에 함유된 예광탄이 적중하자 수류탄 하나가 터졌고 그 다음 10분의 1초 사이에 1,499발의 수류탄 형제들이 잇따라 터졌다. 그 폭발의 기세가 얼마나 맹렬했던지 그 뒤의 컨테이너 4개가 공중으로 붕 떠올라 거기서 30m 내지 80m 떨어진 지점, 즉 수용소 안에 떨어져 내렸다. 5번째 컨테이너 안에는 700개의 지뢰가 감추어져 있었다. 첫 번째 것 못지않게 엄청난 폭발이 4개의 컨테이너를 추가로 박살냈다. 알란과 헤르베르트의 의도는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였으나 결과는 무시무시한 대혼돈이었다. 그리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다. 다른 컨테이너들도 하나하나 불길에 휩싸인 것이다. 그 중의 하나 안에는 중류와 휘발유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불을 끄는 데 사용되지는 않는 물질들이었다. 또 한 컨테이너 안에 든 탄약은 자체의 생명력으로 날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감시탑 2개와 막사 8동이 불에 타오르고 있을 때 이번에는 미사일들이 등장했다. 첫 번째 녀석은 세 번째 감시탑을 무너뜨렸고 두 번째 녀석은 수용소의 정문과 울타리와 기타 등등을 날려버렸다. 항구에서 선정을 기다리던 4척의 배도 미사일에 맞아 화염에 휩싸였다. 수리탄 컨테이너 하나가 또다시 폭발하면서 일으킨 연쇄 폭발은 마지막 컨테이너까지 터뜨려 버렸다. 그 안에는 또 미사일들이 들어있었고 그것에는 반대 방향, 즉 6만 5천 톤의 석유를 실은 유조선 한 척이 막 접안하고 있는 항구 쪽으로 일제히 날아갔다.
첫 번째 미사일은 성교에 적중했고 두 번째 미사일은 선체에 쑤셔박히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대폭발을 일으켰다. 불길에 휩싸인 대형 유조선은 부두를 따라 시내 중심가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 장렬한 최후의 항해를 통해 배는 2.2km의 거리에 펼쳐진 해변 지역의 무수한 가옥들에 불을 붙였다. 이날의 활용 점정은 때맞춰 불어온 남동풍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데는 단 20분이면 충분했다. 크릴라즈코예의 저택에서 신복 베리아, 말렌코프, 불가닌 호르쇼프 등이 함께 저녁 식사를 끝내가던 스탈린 동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시가 한 군용 모포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거의 전부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였다. 스탈린은 입만 딱 벌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그의 총애를 받고 있는 매우 유능한 니키타 셰르예비치 호르쇼프가 자기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스탈린은 흐릿한 목소리로 그러라고 대답했다. 경애하는 스탈린 동지, 전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듯 행동하면 어떨까 합니다. 즉각 블라디보스토크를 봉쇄해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시킨 다음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도시를 다시 건설해 스탈린 동지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그것을 태평양 함대의 근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경우 결코 보여주어서는 안 될 우리의 약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탈린 동지께서는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스탈린 동지께서는 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스탈린은 여전히 몽한 상태였다. 약한 취한 상태이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호르쇼프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자신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만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라. 베리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곳은 우리가 원자폭탄 제조법을 자체 개발해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그 파시스트 핵 분열 전문가 놈을 유배 보낸 것 아닌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군. 유리 보르소비치 포포프 동무가 해결책을 찾아냈을 때 곧바로 제거해 버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번 일로 깨끗이 불타 죽어 버렸겠구만. 그렇다고 도시 전체를 불태워 버릴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야. 스탈린은 침실에 들어가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수면을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침대의 모서리에 앉아 천천히 셔츠 단추를 끌으며 생각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이 스탈린이 태평양 함대의 기지로 선택했던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앞으로 한반도에서 펼쳐질 대공세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곳.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사라져버리다니. 스탈린은 영하 15도 내지 20도의 차가운 날씨에 어떻게 군용 모포 컨테이너에 저절로 불이 붙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분명히 어떤 놈이 멍청한 짓을 했을 거야. 그 개자식을. 스탈린은 카펫 위로 픽 꼬꾸라졌다. 심장 발작이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다. 왜냐하면 스탈린 동지가 절대로 자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도 절대로 그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란과 헤르베르트가 지내던 막사는 가장 먼저 불타버린 건물 중 하나여서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수용소 정문은 무너지고 그 앞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사라져버려 밖으로 나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문제는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였다. 군용 차량들은 모두 불타버려 훔칠 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내로 들어가 차를 찾아본다? 블라디보스토크 전체에 불이 번져 있으니 이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폭발과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도용수들은 수류탄과 장갑탄과 아직도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온갖 것들의 위험에서 벗어난 수용소 밖 도로에 한테 모여 있었다. 이들 중에는 낙관적인 사람 몇몇은 북서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왜냐하면 러시아인으로서는 그쪽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기 때문이다. 동쪽은 바다고 남쪽은 전쟁이 한창인 한반도이며 서쪽은 중국이었다. 북쪽 바로 위는 불바다로 변한 도시였다.
그렇다면 선택은 단 하나, 정말로 추운 시베리아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살아남은 군인들도 당연히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고 날이 저물기 전에 탈주범들을 따라잡아 모조리 하늘나라로 보내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모조리는 아니었다. 알란과 헤르베르트는 블라디보스토크 남서쪽의 야산까지 도망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 다리쉼을 하며 저 아래의 거대한 불바다를 내려다 보았다. 그 조명탄 위력이 정말 굉장한걸? 헤르베르트가 외쳤다. 맞아. 원자폭탄도 이보다 세진 않을 거야. 알란도 감탄했다. 자, 이젠 어떡하지? 으슬으슬 추워지자 벌써부터 사라진 막사가 그리워진 헤르베르트가 물었다. 이젠 북한으로 가야지. 그리고 차가 없으니 걸어가야겠지? 걷다 보면 몸이 훈훈해질 거야. 키릴 아파나세비치 메르스코프는 붉은 군대에서 훈장을 가장 많이 받은 장군 중 하나였다. 특히 소련 영웅 훈장을 수운했으며 레닌 훈장도 7번이나 받았다. 레닌그라드를 겹겹이 포위한 독일군을 제4군단을 이끌고 700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물리친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가 소련의 대원수를 비롯한 각종 영예로운 칭호와 훈장을 받은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히틀러가 완전히 격퇴된 뒤 메르스코프는 기차를 타고 9,600km 떨어진 동쪽으로 이동했다. 제1극동사령관의 부임에 만주에서 일본군을 내쫓기 위해서였다. 여기서도 그는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전쟁이 끝났을 때 메르스코프는 완전히 진이 빠져버렸다. 모스크바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는 극동 지역에 남기로 결정하고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집무용 책상 뒤에 자리 잡았다. 티크 원목 재질의 위험 있는 책상이었다. 1953년 겨울이 끝나갈 무렵 56살이 된 그는 여전히 그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는 한반도에 대한 불간섭주의적 전략을 관리해 나갔다.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메르스코프도 역사의 이 시점에서는 소련이 미국과 정면 충돌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두 강대국은 피차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한 걸음 앞서 있는 게 사실이었다. 만사는 다 때가 있는 법. 지금은 미국에 도발할 때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소련이 한국 전쟁에서 져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었지만 메르스코프 원수는 그동안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이제는 이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쪽으로 차로 2시간 걸리는 크라스키노 주변에 사냥 오두막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시간 날 때마다 여기에 들렀으며 특히 겨울에 그랬다. 가급적 혼자 떠났는데 그래도 부가는 예외였다. 점잖은 원수 체면에 차를 직접 운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이날도 메르스코프 원수와 그의 부가는 크라스키노와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의 해안선을 따라 구불구불한 도로를 차로 달리고 있었다. 목적지가 아직 1시간 정도 남은 곳에 이르렀을 때 북쪽에서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게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디서 화재라도 난 건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쌍안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메르스코프 원수는 최대 속도로 달려 적어도 20분 안에는 만쪽이 막힌 곳 없이 바라보이는 장소를 찾아내라고 부관에게 지시했다. 대관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분명히 뭔가가 타고 있는데. 알란과 헤르베르트가 벌써 꽤 먼 거리를 걸어왔다고 느끼고 있을 때 저쪽 국도에서 멋진 국방색 포베다 한 대가 남쪽에서 올라오는 게 보였다. 그들은 얼른 눈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포베다는 속도를 늦추더니 그들에게서 포베다는 1946년에서 1958년 사이에 소련에서 생산된 고급 승용차입니다.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다. 가슴에 훈장으로 뒤덮인 장성 하나와 그의 부관이 차에서 내렸다. 부관은 차의 트렁크에서 쌍안경을 꺼내어 상관에게 건넸다. 그런 다음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던 건너편의 많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소를 찾아 차에서 멀어져 갔다. 알란과 헤르베르트가 슬그머니 차에 다가가 장성의 권총과 부관의 기관 단총을 훔치는 것은 쉬운 죽 먹기였다.
이제 두 군인의 처지가 약간 딱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일은 알란이 맡았다. 자, 거기 두 분, 죄송하지만 입고 있는 옷 좀 벗어주시겠어? 메레스코프 원수는 크게 분개하였다. 아무리 너희가 도망쳐 나온 도용수들이라 해도 어떻게 소비에트 연방의 대원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너희는 이 천하의 키릴 아파나세비치 메레스코프가 블라디보스토크의 팬티바람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한단 말인가? 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거기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지금쯤 블라디보스토크는 잿더미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전만을 제외하면 난 대략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원한다면 두 분은 흑백 줄무늬가 그어진 이 제수복을 입어도 돼요. 좀 얇아 보이나요? 어차피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저 연기 자욱한 폐허 무더기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거기 가까이 가면 따뜻해질 텐데요, 뭘. 알란과 헤르베르트는 빼앗은 군복을 입고 대신 제수복을 벗어 땅바닥에 쌓아두었다. 알란은 자신이 운전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해 원수의 옷을 헤르베르트에게 입혔다. 헤르베르트는 뒷좌석에 앉고 알란은 운전대를 잡았다. 떠나기 전에 알란은 원수에게 너무 그렇게 화만 내지 말라고 권했다. 그래봤자 도움될 게 없잖아요. 게다가 조금만 있으면 봄이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의 봄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봄은 더 이상 없겠군. 어쨌든 알라는 원수에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라고 충고한 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본인 자유라고 덧붙였다. 만일 팬티바람으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곱씹으며 걷는 게 당신의 소원이라면 그건 본인의 권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원수님 잘 가세요. 그리고 부관님도 잘 가시고. 알란이 작별을 고했다. 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속 죽일 듯 노려보는 그의 눈길을 받으며 알란은 포베다를 뉴턴의 남쪽으로 출발했다. 그 다음 목적지는 북한이었다. 소련과 북한 간의 국경 통과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소련 세관원들은 일제히 부동 자세를 취했고 북한 세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먼스 헤르베르트와 부관 알란을 보자마자 그들은 끽 소리 없이 차단기를 올렸다. 심지어 두 북한 세관원 중 하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소련군의 최고 지휘관께서 이 나라의 상황에 이토록이나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과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야말로 북조선의 혈맹이었어. 원스켓은 분명히 무기며 군수물자가 제대로 도착하고 있는지 확인코자 원산을 방문하시려는 게야. 물론 이 생각은 착각이었다. 그 특별한 원수께서는 북조선의 상황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지금 자기가 어떤 나라에 있는지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지금 그의 정신은 온통 다른 문제에 쏠려 있었다. 그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되지 않는 차의 글로브 박스의 개폐 시스템이었다. 알란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선원들로부터 한국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었다. 이제 양측은 38선 양쪽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다고 이 상황을 헤르베르트에게 설명해 주었더니 헤르베르트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즉 전속력으로 달려 멀리뛰기 하듯 펄쩍 뛰어 그 문제의 38선을 넘는다는 거였다. 그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가정하에. 물론 도약 후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총알 세례를 받을 위험은 있겠지만 자기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단다. 국경에서 한참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방의 전쟁이 치열했다. 미국 전투기들이 눈에 띄는 모든 것을 박살 내버릴 기세로 하늘을 누비고 있었다. 알란은 국방색 소련제 고급 군용차는 딱 좋은 표적이 된다는 걸 깨닫고는 국도를 벗어나 달리기로 결정했다. 방향은 여전히 남쪽이었고 물론 원수님의 허락은 구하지 않았다. 이 나라의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는 머리 위에서 비행기 굉음이 들릴 때마다 몸을 후딱 숨길 만한 곳이 많은 작은 길을 택했다. 그렇게 알란이 남서쪽으로 달리고 있을 때 헤르베르트는 원수의 제복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지갑의 내용문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상당한 액수의 루블화와 신분증이 들어있었고 블라디보스토크가 아직 존재했을 때 그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서신들도 있었다. 아마 항구에 들어오는 화물기차를 관리하는 사람 중 하나였던 것 같아.
알란이 똑똑한 지적이라고 칭찬하자 헤르베르트는 얼굴을 붉혔다. 그런데 자네는 키릴 아파나세비치 메르츠코프라는 이름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둬야 앞으로 편할 것 같은데? 물론 난 할 수 없어. 헤르베르트가 대답했다. 밤이 되자 알란과 헤르베르트는 부유해 보이는 한 농가의 마당으로 들어갔다. 농부와 그의 아내와 두 아이는 멋진 차를 타고 왕림하신 높으신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대문 앞에 도열했다. 부관 알란은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이렇게 갑자기 들어 닥친 것에 양해를 구한 다음 혹시 뭔가 요기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물론 값을 치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닌 게 루브라밖에 없어 그거라도 받을 수 있다면. 농부와 아내는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운 12살 먹은 배우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12살 먹은 이 집 장남이 통역을 자처했다. 몇 분 후 헤르베르트 원수와 알란 부가는 가족의 식사에 초대되었다. 그로부터 14시간 뒤 알란과 헤르베르트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에 앞서 전날 저녁에는 농부의 가족과 함께 쌀밥과 콩과 마늘 양념을 한 돼지고기를 소주를 반주 삼아 먹었다. 할렐루야. 한국 소주는 스웨덴 독주와 맛이 달랐지만 5년 3주 동안 굶었다가 마시는 술 맛은 비할 바가 없었다. 저녁 식사 후에 농부는 자기 집에서 자고 갈 것을 권했다. 부부는 헤르베르트 원수에게 안방을 내주고 자신들은 아이들 방으로 건너갔다. 부관 아알라는 부엌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날이 밝자 그들은 삶은 야채와 과일 말린 것을 차에 곁들여 아침 식사를 했다. 농부는 헛간의 통 속에 보관해 두었던 휘발유로 포배달을 가득 채워주었다. 원수가 내미는 루블 다발을 농부가 한사코 거절하자 헤르베르트는 독일어로 버럭 소리쳤다. 멍청한 촌놈 같으니라고 당장 이 돈을 받지 못할까? 겁에 질린 농부는 헤르베르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황급히 돈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모두는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여행은 다시 계속되었다.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구불구불한 길에는 인마도 차량도 없었고 폭격기들만이 머리 위에서 계속 으르렁댔다. 평양이 가까워짐에 따라 알라는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전쟁 때문에 남한까지 가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차라리 김일성 위원장을 접촉해 보는 게 어떨까? 어차피 헤르베르트는 소련의 장군이 아닌가? 헤르베르트는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가 감히 끼어들어 미안하지만 김일성을 꼭 만날 필요가 있는 거냐고 물었다. 알라는 아직은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높으신 양반들과 가까워질수록 음식이 좋아진다는 사실이란다.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알라는 자신과 헤르베르트가 언젠가는 정식 검문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소련의 원수라고 해도 전쟁 중인 나라의 수도를 최소한의 질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알라는 검문을 받았을 때 헤르베르트가 대답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 몇 시간을 보내야 했다. 사실은 딱 두 문장으로 난 소련의 메레츠코프 원수다. 날 동무들의 지도자 동무에게 안내하라 였는데 말이다. 이 무렵 평양은 두 개의 작전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도에서 20km 떨어진 바깥쪽의 것은 고사포며 이중 검문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의 것은 적의 육상 공격이 있을 경우 방어선으로 사용할 장애물이었다. 알란과 헤르베르트가 처음으로 붙잡힌 곳은 바깥쪽 검문소로 안전장치를 푼 기관 단총을 가슴팍 위로 비스듬히 건 북한 병사가 술 깨나 펴마신 몰골로 비틀비틀 다가왔다. 단 두 문장의 대답을 지금까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연습한 헤르베르트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도자 동무다. 날 소련으로 인도하라. 다행히도 병사는 러시아어를 할 줄 몰랐다. 대신 중국어는 가능했기 때문에 알란 부관이 통역으로 나서 원수의 대답을 단어의 순서를 바로잡아 번역해 주었다. 이때 병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았던 탓에 이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알란과 헤르베르트를 검문 초소에 들어오게 한 다음 거기서부터 200m 위쪽에 있는 두 번째 검문 초소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 다음 낡아빠진 소파 위에 벌렁 퍼질러 앉아 호주머니에서 이날 벌써 3병째인 소주병을 꺼냈다.
그리고 병나발을 하여 한 모금 꿀꺽 마시더니 뭐라고 흥얼대기 시작했다. 완전히 풀려버린 그의 눈은 소련에서 온 손님들을 보지 않고 그 너머의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아까 헤르베르트가 병사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던 알라는 그가 김일성 앞에서도 계속 원수 역을 맡으면 2분도 안 되어 둘 다 체포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또 다른 병사가 다가오는 게 창밖으로 보였다. 꿈을 댈 때가 아니었다. 헤르베르트, 자네 옷을 내놔. 왜? 빨리! 기록적인 속도로 원수는 부관이 되고 부관은 원수가 되었다. 인사불성 상태에 가까운 병사의 시선은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혀 꺼부라진 소리로 뭐라고 옹알거렸다. 10초 후 초소에 들어온 두 번째 병사는 상대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고는 즉각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이 두 번째 병사도 중국어를 할 줄 알았고 이제 원수가 된 아알라는 김일성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번 전했다. 두 번째 병사가 대답하려는데 그의 동료가 끼어들면서 혀 꼬부라진 소리로 뭐라고 말했다. 지금 뭐라고 말했나? 알란이 물었다. 방금 전에 두 분께서 갑자기 옷을 훌렁 벗더니만 다시 옷을 입었답니다. 두 번째 병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 저놈의 술. 알라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한탄했다. 두 번째 병사는 첫 번째 병사의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첫 번째 병사가 다시 나서며 알란과 헤르베르트가 정말로 옷을 훌렁 벗었다고 하늘에 맹세하며 주장하자 두 번째 병사는 주먹으로 그의 코를 쥐어 박으며 한 번만 더 입을 놀리면 근무 중 음주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첫 번째 병사는 입을 다물고 다시 한 모금을 삼켰다. 두 번째 병사는 어딘가에 전화를 한두 통 걸었다. 그러고 나서 한국어로 통행증을 작성해 그 위에 서명하고 도장을 꽝꽝 찍은 다음 알란 원수에게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번 건무초소에서 이걸 보여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누군가가 두 분을 위원장님의 오른팔이신 분께 인도해 드릴 겁니다. 알란은 감사를 표한 뒤 군대식으로 격려했다. 그리고 헤르베르트의 등을 슬슬 밀면서 차로 돌아왔다. 자, 이제부터는 자네가 부관이야. 그러니 자네가 운전해야 해. 알란이 말했다. 와, 이거 흥분되는걸. 스위스 경찰에게 평생 운전을 금지당한 이후 운전대를 잡아보긴 처음이야. 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 사실은 내가 말이야,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데 말이야. 말했잖아,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운전대는 헤르베르트가 잡았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게다가 통행증 덕분에 평양 시내에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심지어 위원장 관저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거기서 주석의 오른팔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주석의 오른팔께서 사흘 뒤 접견해 주실 거라고 알렸다. 그동안 두 분은 관저의 영빈실에서 편히 쉬고 계시라는 거였다. 저녁 식사는 8시에 준비되어 있다고. 거봐, 내가 뭘 했어. 알란이 한눈을 찡긋했다. 김일성은 1912년 평양 근교 지역의 한 기독교 가족에서 태어났다. 당시 모든 한국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족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 벌써 수십 년 동안 일본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압과 전행을 휘둘러 왔다. 수십만의 여인들과 소녀들이 붙잡혀가 천황군대의 위안부가 되었으며 남자들은 강제로 징집되어 천황을 위해 싸워야 했다. 또 이 천황은 창씨 계명을 강요하는 등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김일성의 아버지는 평소 조용한 한 의사였지만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비판했고 결국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가서 사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1931년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하자 그것도 더 이상 평화로운 장소가 되지 못했다. 이때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뒤였고 어머니가 김일성에게 일본인들에게 만주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중국 유격대에 들어가 싸우라고 권했다.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 유격대 내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의 과단성과 용맹함은 곧 두각을 드러내어 한 군단 전체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 부대를 이끌고 일본군을 맞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그를 비롯한 극소수만 살아남았다. 이때의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으로 김일성은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서도 출세 가도는 중단되지 않았다.
소련군 대위가 된 그는 소련의 깃발 아래서 1945년까지 싸웠다. 한국 전쟁은 끝났고 일본은 한국에서 물러났다. 김일성은 민족적 영웅의 후광을 둘러쓰고 망명해서 돌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국가를 세우는 일이었으며 국민들이 자신을 위대한 영도자로 원한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두 전순국 소련과 미국은 한반도를 각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두 개의 세력권으로 분할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타공인의 공산주의자를 한반도 전체의 머리로 삼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망명 중이던 또 다른 한국인을 데려와 반도 남쪽의 국가 수반으로 세웠다. 김일성은 북쪽 부분만으로 만족해야 했으나 그러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놈들도 몰아낸 자신인데 미국과 그 쫄개들에 불과한 유행근을 몰아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김일성은 중국의 깃발 아래서도 싸웠고 소련의 깃발 아래서도 싸웠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신을 위해 싸웠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그 유일한 예외는 지금 그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의 11살 배기 아들 김정일이었다. 얘야, 방문객을 맞을 때는 적어도 72시간을 기다리게 해야 하느니라. 그래야만 내 권위가 서는 법이야. 이렇게 김일성은 아들에게 가르치곤 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아버님. 김정일은 이렇게 대답했으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대답을 마친 그는 쪼르르 달려나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려고 사전을 뒤졌다. 사흘 동안 기다리는 것은 알란과 헤르베르트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위원장 간저의 음식은 푸짐했으며 침대는 푹신푹신했다. 거기에다 미국 폭격기들이 평양에 접근하는 일은 드물었다. 훨씬 쉬운 표적들이 지천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접견일이 되었다. 위원장의 오른팔이 찾아와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들을 지나 위원장의 오른팔의 집무실까지 알란을 인도해 주었다. 알란은 위원장의 오른팔이 꼬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위원장님의 아들 김정일이요. 그분이 오른팔이기도 하고. 김정일은 손을 내밀어 원수와 힘찬 악수를 나눴으나 고사리 같은 손은 알란의 커다란 손 안에 파묻혀 버렸다. 나는 키릴 아파나세비치 메르스코프 원수입니다. 나이도 어리신 김동무께서 이렇게 몸소 맞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알란이 말했다. 김동무는 허락했고 알란의 거짓말은 계속되었다. 자신은 모스크바의 스탈린 동지가 김일성 위원장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 그런데 지금 미국 놈들, 그 하이에나 같은 자본주의자 놈들이 소련 첩보부 내부에서 압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으므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고 싶지 않으니 젊은 김동무께서는 부디 양해해 주시라. 스탈린 동지는 이 메시지가 전화가 아닌 육성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막중한 임무는 영광스럽게도 여기 있는 이 메르스코프 원수와 보안상의 이유로 지금 영빈실에 남기고 온 자신의 부관에게 맡겨졌다. 김정일은 원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그리고 마치 교과서를 읽는 듯한 어조로 자신의 역할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부친을 보호하는 것,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였다. 그래서 자기는 소련의 문의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원수를 아버님 위원장에게 데려다 줄 생각이 전혀 없단다. 이제 자기는 모스크바에 전화를 걸어 정말로 스탈린 아저씨가 원수를 보냈는지 확인해야겠단다. 알란으로선 심히 난처한 일이었다. 이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했다. 일개 원수로서 주제넘은 행동인지는 압니다만 전화 사용이 정말 신중치 못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신중치 못하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어린 김동무는 알란 원수의 요점을 이해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얘야,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하느니라. 결국 아이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스탈린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되 두 사람만 아는 암호를 써서 대화하겠다는 거였다. 어린 김동무는 스탈린 아저씨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스탈린 아저씨는 자기를 우리 꼬마 혁명가라고 부르곤 했단다.
내가 스탈린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꼬마 혁명가라는 명칭으로 날 소개한 다음 그분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에게 누군가를 보냈느냐고 묻겠소. 그렇게 하면 설마 미국 놈들이 도청한다 해도 내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니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할 거요. 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원수는 이 꼬마는 정말이지 되게 야가 빠졌다고 생각했다. 대체 몇 살이나 먹었을까? 10살? 알란 역시 매우 조숙한 편이었다. 그도 김정일의 나이에 벌써 플랜의 니트로글리세린사에서 다이너마이트 상자를 날랐으니 말이다. 어쨌든 일이 아주 고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만사는 그 자체일 뿐 어쩌겠는가. 그냥 잠자코 지켜보는 수밖에. 알라는 모든 걸 운에 맡기며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김동무께서 아주 총명한 소년이시며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물려받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총명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이요. 자, 난 이제 스탈린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 테니 그동안 원스께서는 편안히 차나 들고 계시오. 어린 김동무가 방의 한쪽 모퉁이에 있는 밤색 책상으로 가는 동안 알라는 차를 따르면서 저 창문 밖으로 도망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곧 이 생각을 포기해버렸다. 김정일의 집무실은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친구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헤르베르트라면 여기서 좋아라고 뛰어내리겠지만 과연 그럴 용기가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여기에 없었다. 알란의 상념이 갑자기 중단된 것은 어린 김동무가 갑자기 우왕하고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알란에게로 뛰어왔다. 스탈린 아저씨가 죽었어. 스탈린 아저씨가 죽었어. 세상에, 정말로 믿겨지지 않는 행운이다. 자, 이리 와요. 우리 어린 김동무. 자, 이 메르스코프 아저씨가 꼭 안아줄 테니 어서 이리 와, 응? 어느 정도 진정된 어린 김동무는 더 이상 아까 같은 애 영감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어른을 흉내낼 기운이 쏙 빠져버린 것이다. 아이는 흑흑거리면서 띄엄띄엄 설명했다. 이틀 전 스탈린 아저씨가 심장마비에 걸렸대. 스탈린 아줌마 말로는 내가 전화를 걸기 몇 분 전에 숨을 거두셨대. 알라는 무릎 위에 안겨있는 어린 김동무에게 자신이 스탈린 동지를 마지막으로 만난 일화를 감동적으로 들려주었다. 우린 진정한 친구 사이에서나 가능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따뜻한 만찬을 함께 즐겼어요. 스탈린 동지께서는 저녁 내내 춤을 추고 노래하셨죠. 이렇게 말하며 알라는 스탈린이 그날 머리의 나사 하나가 갑자기 풀려버리기 전까지 불러대 모두를 흥겹게 해주었던 그 조지아 민요를 가볍게 흥얼거려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 어린 김동무도 이 노래를 알고 있단다. 스탈린 아저씨가 자기에게도 들려준 노래란다. 이제 김정일의 의심은 씻은 듯 사라졌다. 이 아저씨는 정말 메르스코프 원수 아저씨가 맞는 모양이다. 내일 당장 위원장을 뵐 수 있게끔 이 김정일 동무가 주선해 주겠단다. 하지만 우선 자기를 꼭 안아달란다. 사실 지금 김일성 위원장은 바로 옆에 붙은 집무실에 앉아 이 반쪽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었다. 이 전쟁통에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만일 김일성을 만나고 싶다면 안전을 고려해 SU-144 탱크를 타고 약간의 여행을 해야 했다. 위원장의 오른팔께서도 함께 가야 했으므로 여행은 그다지 편안하지 못했다. 편안함은 중전차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닌 것이다. 어쨌든 알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첫째, 김일성을 만나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둘째, 이 얘기를 통해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그는 위원장의 오른팔, 즉 그의 아들에게 자신은 스탈린 동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노라고 주장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김일성에게 무슨 말을 하든 자유였다. 알라는 김일성에게 스탈린 동지께서는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탱크 200대를 추가로 공급하려 한다고 말하기로 했다. 아니 그보다는 300대가 좋을 거였다. 탱크 수가 많을수록 위원장 동무의 기쁨은 배가 될 테니까. 그렇다면 자신은 이 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임무를 마치고 소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자신과 헤르베르트를 남한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위원장 동무에게 부탁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았다. 또 김일성 옆에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없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약속한 탱크가 도착하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알란과 헤르베르트가 흑백 줄무늬 제수복을 입고 있다면 대답은 아니요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아알란이 소련의 원수로 변신한 이후 한국과 이웃한 이 강력한 국가는 위협에서 약속으로 바뀐 것이다. 만일 김일성이 멋진 소개장까지 써준다면 금상첨화가 되리라. 따라서 다음 목적지는 중국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차차 생각해 볼 문제였다. 만일 그동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 되리라. 알란은 계획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김일성에게 탱크 300대를 선사할 것이다. 아니 400대도 무방하리라. 쎄째하게 굴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다음 위원장 동무에게 정중히 부탁하리라. 마오쩌둥 동무와도 볼 일이 있으니 중국까지 갈 교통수단과 비자 좀 마련해 달라고. 알란은 자기의 빈틈없는 계획에 만족했다. 저녁 무렵 알란, 헤르베르트, 김정일 이렇게 세 승객을 태운 탱크는 어떤 주둔지처럼 보이는 장소로 들어갔다. 우리 드디어 남한에 도착한 거야? 헤르베르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이 세상에서 김일성이 숨어 있지 않을 곳이 한 군데 있다면 그건 바로 남한 아닐까? 알란이 쏘아붙였다. 그건 그렇지. 내가 생각한 것은 아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10개의 캐터필러 추진 바퀴가 돌아가는 중전차가 덜커덕 멈춰 섰다. 세 승객은 탱크를 기듯이 빠져나왔다. 그들은 사령부로 보이는 건물 앞에 펼쳐진 군용 비행장에 서 있었다. 어린 김 동무는 알란과 헤르베르트가 들어가게끔 문을 열어준 뒤 종종 걸음으로 다시 앞장서 가서는 다음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으로 각종 서류로 어지러이 뒤덮인 어마어마한 크기의 책상이 보였다. 그 뒤의 벽에 커다란 한국 전도가 걸려 있고 오른쪽에는 2개의 소파가 놓여 있었다. 김일성 위원장은 소파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방의 입구 쪽 벽에는 기관 단총을 맨 2 병사가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련의 키릴 아파나세비치 메르스코프 원수입니다. 알란이 인사했다. 그렇지 않을걸? 난 메르스코프 원수를 잘 알고 있어. 김일성이 차분하게 대꾸했다. 아이고야, 알란의 입에서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다. 2 병사는 즉시 위치에서 벗어나 가짜 원수와 그의 부관에게 총을 거누었다. 김일성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으나 그의 아들내미는 울음과 분통을 동시에 터뜨렸다. 아이에게 아직 남아있던 윤영교의 찌꺼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은 아마도 이때였으리라. 얘야,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후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였다. 널 죽여버릴 테야. 아이는 엉엉 울면서 알란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헤르베르트에게도 소리쳤다. 너도 마찬가지야. 맞아. 당신들은 곧 죽게 될 거야. 김일성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먼저 누가 당신들을 보냈는지 말해줘야겠어. 이건 느낌이 좋지 않은걸? 알란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느낌이 괜찮을걸? 헤르베르트도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키릴 아파세나비치 메르스코프 원수는 부관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의 폐허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은 끝에 그들은 붉은 군대가 파괴된 도시의 외곽에 세워놓은 한 텐트촌에 도착했다. 병사들이 그들을 탈출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제발로 기어들어온 제수로 착각하자 원수의 치욕감은 절정에 달했다. 다행히도 병사들은 이내 그를 알아보았고 그는 지위에 합당한 대접을 받았다. 메르스코프 원수는 평생 살아오면서 치욕을 당하고도 갚지 못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다. 스탈린의 오른팔 베리아가 아무 죄도 없는 그를 체포해 고문했을 때였다. 만일 스탈린이 몸소 달려와서 풀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사실 메르츠코프는 그 즉시 복수를 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당신은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일이 더 급했을 뿐 아니라 베리아의 권세가 너무도 막강해 복수를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때 메르츠코프는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차와 제복을 빼앗아간 두 놈을 빨리 찾아내어 응징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하지만 원수의 제복이 없었기 때문에 사냥을 곧바로 시작할 수가 없었다. 임시 남미촌에서 재봉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고 겨우 1명 찾아낸 뒤에도 가장 사소한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재봉용품점이 몽땅 불타버려 실과 바늘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이다. 어쨌든 제복은 나흘 만에 완성되었다. 훈장은 모두 가짜 원수의 가스팍에 붙여 있어 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조건도 메르츠코프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또 화재 중에 대부분의 차량이 소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츠코프 원수는 우여곡절 끝에 포베다 한 대를 찾아내어 징발했고 불행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남쪽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소련과 북한 간의 국경에 이른 그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그와 똑같은 복장을 한 다른 원수가 그의 것과 똑같은 포베다를 타고 국경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였다. 세관원들은 그들의 행방에 대해 더 이상은 모른다고 말했다. 메르츠코프 원수는 알란과 같은 생각을 했다. 즉, 전선 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는 평양으로 방향을 틀었고 얼마 안 있어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의 바깥쪽 검문 초소를 지키는 경비병들이 말하기를 차칭 메르츠코프 원수라는 자가 부관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김일성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얼마 뒤 위원장의 오른팔이 와서 영접해 갔다는 거였다. 그리고 나서 두 경비병은 입씨름을 시작했다. 만일 원수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았다면 옷을 훌렁 벗어 서로 바꿔 입은 그 두 사내가 자기는 진즉부터 수상 적었다는 첫 번째 병사의 말이나 그가 가끔씩이라도 저녁 10시 이후에 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자기는 내 놈 말을 믿었을지도 모른다는 두 번째 병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병사가 서로를 머저리로 취급하며 옥신각신하는 동안 원수와 그의 부관은 다시 평양을 향해 출발했다. 진짜 메르츠코프 원수는 같은 날 점심 식사 후 김일성 위원장의 오른팔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진정한 원수의 위엄과 권위를 10분 발휘하여 위원장의 오른팔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 위원장과 그의 아들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당신은 나를 당장 위원장이 있는 사령부로 데려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하므로 그 범죄자들과 김정일이 타고 간 탱크보다 4배는 빠른 자기 포베다를 타고 가야 한다고 말이다. 김일성은 오만하면서도 호기심이 섞인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야? 누가 당신들을 보냈어? 그리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목적이 뭐야? 알라는 미처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벼랑간 문이 왈칵 열리더니 진짜 메르츠코프 원수가 우당탕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이것은 암살 시도이며 지금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저놈들은 굴라그에서 탈출한 범죄자들이라고 고래고래 외쳤다. 갑자기 방 안에 너무 많은 원수와 부관들이 북적대는 통에 두 병사는 기관 단총을 어디에 겨누어야 할지 몰라 잠시 허둥댔다. 하지만 지금 들어온 원수가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다시 두 사기꾼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진정하시오, 키릴 아파나세비치 메르츠코프. 내가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김일성이 말했다. 이 나쁜 놈 죽여버리겠어. 메르츠코프 원수는 알란이 훈장으로 뒤덮인 자기 제복을 입고 있는 걸 보고는 길길이 뛰었다. 네, 그렇네요. 지금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알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어린 김동무께서, 그 다음은 위원장 동무께서, 그리고 이젠 원수님 당신도 그러시네요. 아직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이군요. 알라는 소파에 앉아있는 위원장의 손님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천만에! 문제의 손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마오쩌둥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 친구 김일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에게는 그다지 동정이 가지 않소. 마오쩌둥?
알란이 소리쳤다. 아, 정말 영광입니다. 네, 비록 잠시 후면 새벽 이슬처럼 사라질 목숨이지만 그래도 당신의 아름다운 부인께는 꼭 안분을 전해 주시오. 당신이 내 아내를 아시오? 마오쩌둥이 놀란 얼굴을 반문했다. 알다마다요. 혹시 마오 선생께서 한때 자주 그러셨던 것처럼 근자의 부인을 또 바꾸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전 장칭님을 몇 해 전 쓰촨성에서 만나 뵀어요. 그리고 아밍이라는 젊은이와 함께 셋이서 산지에서 트레킹을 좀 했죠. 아니, 당신이 바로 그 알란 칼손이요? 내 아내의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사람? 마오쩌둥이 놀라며 물었다.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의 친구 알란은 명줄이 무지하게 즐긴 사람이라서 이번에도 그들의 죽음이 뒤로 미뤄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충격에 사로잡힌 헤르베르트는 갑자기 충동적인 반응을 보였다. 난 도망가요. 난 도망가. 자, 날 쏴요. 날 쏘라고. 그는 이렇게 소리 지르며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 문 하나를 열었다. 그것은 청소 용구를 넣어두는 다용도실이었고 그는 대걸레 빠는 양동이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바닥에 나뒹굴어졌다. 여보시오, 알란. 저 당신 친구분 말이요. 생긴 것은 아인슈타인하고 닮았는데 그리 똑똑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소? 마오쩌둥이 물었다. 쉿, 그런 말 마세요. 알란이 검지를 입에 갖다 댔다. 그런 말은 하지 마요. 마오쩌둥이 이곳에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그의 사령부를 설치할 곳은 중국령 만주, 더 정확히 말하면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라오닝성의 서양 부근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가장 굳건한 지지 기반 중 하나인 이 지역에 와서 머무는 것을 좋아했다. 또 그의 북한 친구와 같이 있는 것도 좋아했다.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지긴 했지만 얽힌 실타래를 풀고 알란의 목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으로 화해의 악수를 청한 사람은 메르츠코프 원수였다. 결국 알란도 자신처럼 그 미치광이 베리아 때문에 고초를 겪어야 했던 사람이 아닌가. 알란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불로 파괴해버린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슬그머니 감췄다. 그리고 진짜 원수가 훈장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상의를 바꿔 입자고 제의하자 메르츠코프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김일성 역시 계속 화낼 이유가 없었다. 이 사람에게는 자신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지 않은가. 김일성의 유일한 걱정은 어린 아들 녀석이 너무 깊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린 김동무는 계속 악을 쓰고 울어대며 알란을 즉각 그리고 가급적이면 잔인하게 처형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김일성은 따기를 한 대 철썩 올리고는 당장 입을 다물라고 그러지 않으면 한 대 더 날아갈 거라고 경고했다. 김일성은 알란과 메르츠코프 원수에게 소파에 함께 앉으라고 청했고 양동이에게서 간신히 발을 빼낸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도 풀죽은 얼굴로 옆에 와서 앉았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젊은 요리사를 불러오게 하자 알란의 신분이 완전히 확인되었다. 아밍은 알란을 한참 동안 껴안은 뒤 야참으로 국수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다. 자기 아내의 생명을 구해준 알란에 대해 마오쩌둥은 한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자신은 두 친구를 돕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살게 해줄 테니 중국에 남으라고 제의하기까지 했다. 알란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산주의라면 약간 지겹기 때문에 이념적인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좀 쉬고 싶다고 했다. 마오는 자신은 칼손 씨의 솔직한 답변을 조금도 언짢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는 하지만 지금 공산주의는 도처에서 전진하고 있어 곧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피하겠다는 희망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나을 거라고 충고했다. 알란은 물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장소를 알고 있나요? 공산주의가 가장 늦게 들어올 거고 눈부신 태양과 흰 모래사장이 있으며 녹색 바나나 술이 아닌 다른 뭔가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요컨대 내겐 휴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메르츠코프 원수는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우선 카리브해의 쿠바 섬이 언급되었다. 세 사람이 보기에 세상에 이곳만큼 자본주의적인 장소가 없기 때문이란다. 알라는 정보를 주어 고맙긴 하지만 카리브해는 너무 멀다고 대답했다. 더구나 방금 생각나는데 지금 자기에겐 여권도 돈도 없어서 꿈을 약간 낮춰야 할 것 같단다. 돈과 여권은 문제될 게 없단다. 마오쩌둥이 칼손 씨와 그의 친구가 어디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가짜 신분증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였다. 또 자기에게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달러화도 듬뿍 집어주겠단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국민당에서 보낸 것인데 국민당이 정신없이 타이완으로 도망치느라 깜빡 잊고 갔단다. 하지만 쿠바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너무 먼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는 편이 낫다고 자기도 생각한단다. 새 공산주의자가 자신들의 사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매우 창의적인 토론을 벌이는 동안 알라는 돈을 보내준 트루먼에게 속으로 감사 인사를 보냈다. 필리핀도 거론됐는데 이곳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오는 발리를 제안했다. 알란이 인도네시아의 바나나 수를 꺼린다는 말을 듣고 마오는 인도네시아를 떠올린 것이다. 우선 그곳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물론 쿠바를 제외하곤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그곳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숯불 속에 도사리고 있긴 하다. 그리고 발리에는 바나나 술 말고 다른 술도 있을 거라고 마오는 확신했다. 좋아요. 그럼 발리로 하죠. 알란이 결론을 내렸다. 헤르베르트 자네도 같이 갈 거지? 아직 조금 더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낙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기도 같이 가겠단다. 안 그러면 어쩌겠는가. 19장 2005년 5월 11일 수요일부터 5월 25일 수요일 지명 수배자들과 사망 추정자는 여전히 종지기내 농가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다. 농가는 도로에서 200여 미터나 떨어져 있었고 집과 거기에 이어진 헛간은 일종의 병풍을 이루어 이를테면 그 뒤에 있는 소냐 같은 존재들을 가려주었다. 덕분에 암 코끼리는 이따금 헛간에서 숲에까지 이르는 조그만 방목지를 거닐며 다리를 풀 수 있었다. 농가의 생활은 매우 한가했다. 베니는 매일 고들메기의 붕대를 갈아주고 적절한 약을 처방했다. 부스터는 드넓은 베스트예타 평원을 좋아했으며 소냐는 배를 양껏 채울 수 있고 양 어머니가 이따금 와서 다정한 말을 한두 마디 건네주는 한 어디에 있든 행복했다. 최근에는 늑수그레한 친구 하나가 새로 생겨 더욱 행복했다. 베니와 예쁜 언니에게는 날씨에 상관없이 늘 햇빛이 따사로웠다. 만일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진즉 결혼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해지면 자기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는 법이다. 베니와 보세의 형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가장 사이좋은 때를 보내고 있었다. 베니가 보세에게 자신은 술보다 과일 주스를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엄연히 어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관계가 한결 나아졌다. 보세는 자기 동생이 지닌 여러 능력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보면 베니는 대학에서 순전히 헛짓거리만 한 것은 아니었다. 마치 동생이 형이 된 것처럼 느껴졌고 그 기분이 과히 나쁘지 않았다. 알라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다. 요 며칠 동안 날씨가 스웨덴의 예년 5월 날씨보다 훨씬 화창했지만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그네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고들메기도 이따금 옆에 앉아 수다를 떨곤 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대화 중에 그들은 극락에 대해 피차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햇빛 쏟아지는 어느 더운 나라에서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누군가의 시중을 받으며 파라솔 아래의 긴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이야말로 조화로움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다. 알라는 자기가 마오쩌둥에게서 받은 돈을 가지고 휴가를 떠났던 그 발리 섬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고들메기에게 들려주었다. 알란과 고들메기는 유리잔의 내용물에 대해서만 의견이 갈렸다. 백세 노인이 좋아하는 것은 콜라 보드카였고 그게 없다면 자몽 보드카였다. 축제나 파티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보드카를 원했다. 반면 고들매기는 좀 더 컬러풀한 음료를 선호했다. 그 중에서도 석양을 상기시키는 오렌지색에 가까운 노란색 음료들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조그만 파라솔이 꽂혀 있어야 했다. 알라는 마실 수도 없는 파라솔이 굳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들매기는 당신이 아무리 세계 일주를 했고 또 스톡홀름의 일개 전과자보다 아는 게 훨씬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존재한다고 대꾸했다. 이런 식으로 극락에 대한 그들의 대화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한 사람은 다른 이보다 나이가 2배였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이보다 몸집이 2배였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죽이 잘 맞았다. 날이 가고 주가 감에 따라 기자들은 삼중 살인범과 그 패거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데 갈수록 어려움을 느꼈다. 조간신문들과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때는 입을 다무는 편이 낫다는 고전적인 원칙에 따라 관련 보도를 중단해버렸다. 주로 타블로이드 신문인 석간지들은 조금 더 오래 우려먹었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는 있으니까. 석간지 익스프레스에는 타로 카드점의 도움을 받아 알란의 은신처를 찾아낸다는 아이디어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포기해버렸다. 알란 칼슨의 스토리는 단물이 다 빠져버린 것이다. 이제 좀 더 맛깔나는 주제, 나라 전체를 짜릿하게 흥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 독자들이 식욕을 잠시 쉬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은 기적의 최신 다이어트 비법으로 대충 때울 수 있을 터였다. 이건 언제 내놔도 통하는 주제니까. 이렇게 알란 칼슨의 스토리는 모든 매체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지만 한 군데만은 예외였다. 지역지 에스킬스투나 신문은 100세 노인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자질구레한 소식들을 계속 실었다. 예를 들어 버스터미널 매표구의 부서진 문이 튼튼한 보안문으로 교체되었다는 기사나 알리스 원장의 인터뷰 기사 같은 것들이었다. 인터뷰에서 알리스 원장은 알란 칼슨은 그의 방에 대한 권리를 잃었으며 이 방은 양로원 스태프들의 헌신과 인간적 따스함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배당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찰 주장에 따르면 각각의 기사에는 100세 노인이 말름셰핑 양로원 창문에서 뛰어내려 파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요약한 짤막한 사건 일지가 포함되었다. 사실 이 에스킬스투나 신문의 편집장은 한 시민의 혐의 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를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캐캐 묵은 생각을 고수하는 괴짜 늙은이였다. 이 때문에 이 신문 기자들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 이름을 극도로 신중하게 다루어야만 했다. 알란 칼슨은 기사 가운데서 알란 칼슨으로 불렸으나 율리우스 요언슨은 여전히 60대 노인으로 언급되었고 베니 융베리는 핫도그 노점상이었다. 어느 날 화가 단단히 난 남자 하나가 사무실에 있는 아론손 반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먼저 자신은 익명으로 남고 싶다는 뜻을 밝힌 다음 살인 용의자 알란 칼슨에 대해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론손 반장은 그렇잖아도 지금 경찰에겐 유용한 정보가 필요한 형편이며 제보자가 익명으로 남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사내는 최근 발행된 에스킬스투나 신문을 빠짐없이 읽어왔으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였다. 물론 자신은 반장만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 지금 경찰은 그 외국인을 철저히 체크하지 않는 것 같단다. 난 그자가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오. 외국인? 그렇소. 이름이 이브라임인지 모하메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외국인 말이요. 나는 왜 경찰이 그자를 계속 핫도그 노점상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소.
마치 그자가 터키 놈이나 아랍 놈이나 이슬람 교도나 아니면 뭐 비슷한 부류의 어떤 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이 말이요. 여하튼 그놈은 스웨덴 사람일 리가 없어. 왜냐하면 스웨덴 사람이라면 길거리에서 하두고 따위를 팔고 있을 리가 없거든. 특히나 오셰르스 스티케브루크 같은 도시에선 더욱 그렇지. 그런 종류의 사업은 별로 남는 게 없어서 세금을 떼어먹는 외국 놈들이나 하는 짓이거든. 말씀이 꽤 과격하시구먼요. 아무튼 터키는 동시에 이슬람 교도일 수 있고 아랍인도 동시에 이슬람 교도일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해 드리고 싶네요. 그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놈의 터키 놈인 동시에 이슬람 교도라고? 이건 최악이군. 그렇다면 빨리 그놈을 체포하지 않고 뭐 하는 거요? 그놈과 그놈의 일가 친척 전체를 말이요. 그놈들은 아마도 수백 명은 될 것이고 가족수당이나 실업수당 등을 쪽쪽 빨아먹고 있겠지. 100명까지는 아니고 그저 형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바로 이때 반장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몇 주 전 아론소는 알란 칼송과 율리우스 요온손이 베니 융베리의 가족 관계에 대해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들이 가족 중 스몰란드에 거주하는 누이나 사촌 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빨강머리면 더욱 좋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구닐라 비에르 클론트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단 하나의 이름이 나왔을 뿐인데 당시에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약간 달라졌다. 베니 융베리의 형이 바로 팔셰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그들이 이쪽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반장의 상념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놈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어? 그놈들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몽땅 죽이려고 들어왔다고. 그 빌어먹을 대량 이민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해. 내 말 듣고 있어? 아론소는 물론 잘 알아들었으며 제보에 대해 감사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문제의 핫도그 노점상은 이름이 융베리로 100% 순수한 스웨덴 사람이며 따라서 터키인이나 아랍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그가 이슬람 교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내는 대답하기를 반장의 답변에서는 왠지 자신을 비웃는 어조가 느껴지는 바 이것은 전형적인 3인당 좌빨의 태도라는 거였다. 하지만 우리는 수가 많고 우리 편은 나날이 불어나고 있어. 당신도 다음번 선거 때 확인하게 될 거야. 아론손으로서는 정말 그렇게 될까봐 걱정될 뿐이었다. 교양 있고 명철한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런 부류의 친구들이 떠들고 있을 때 전화를 꽝 끊어버리고 그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다. 오히려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 아론손 반장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전화를 꽝 끊어버리고 그래 잘해봐 라고 내뱉었다. 아론소는 라넬리드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백세 노인 사건에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방금 입수했으며 이에 따라 검사님의 허락하에 베스테르 예틀란드로 가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자신은 벌써 몇 주일 전부터 베니 융베리의 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라넬리드 검사는 반장에게 행운을 빌어 주었다. 이와 동시에 아직 시체가 한 구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의자를 살인죄나 가중살인죄 또는 최소한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는 데 성공한 극소수의 스웨덴 법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또다시 짜릿한 흥분이 느껴졌다. 더욱이 시체 여러 구가 한꺼번에 누락된 경우는 스웨덴 형법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알란 칼슨과 그 일당을 체포해야 하겠지만 그건 시간 문제였다. 일이 잘만 풀리면 내일 당장 아론손이 그들을 붙잡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벌써 오후 5시가 다 되었다. 검사는 가벼운 휘파람까지 불며 어지럽힌 책상 위를 정리하고 달콤한 몽상에 잠겨들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을 한 권 내야 하지 않을까? 제목은 정의의 가장 위대한 승리? 괜찮지 않아? 너무 오만하게 느껴질까? 아니면 정의의 위대한 승리? 그래,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보다 겸손하게 느껴지는 것이 저자의 인간적인 이미지와 잘 어울리잖아. 여기까지가 7번째 녹음입니다.